반갑습니다. 오늘은 나폴리탄 괴담 들려드릴 거고요. 특히 첫 번째 이야기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학교폭력을 당하셨던 분들,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학교폭력을 해보신 분들, 학교폭력 가해자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듣게 된다면은 좀 거북하고 좀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너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라는 제목의 글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괴담이라고 해도 좀 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좀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미리 주의를 드리면서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경윤아. 내가 보낸 첫 번째 편지를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은 것 같으니 지금 이 편지는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길 바래. 후회할 짓 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래도 난 인간성을 다 떨쳐내지 못한 것 같거든. 아무리 노력해도 너에게 참혹하게 대할 수가 없어. 경윤아, 너한테 아무것도 잃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줬잖아. 그걸 모두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주 궁금해. 하지만 더 이상 난 대답을 바라진 않을 거야. 대신 네가 내 대답을 바라겠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널 처음 봤을 때 네가 날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맞은 놈은 기억해도 때린 놈은 기억 못한다잖아. 근데 그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쁘더라. 내 안에서 미약하게 흔들리고 있던 불씨에 네가 솔솔 바람을 불어 넣어줄 때 오랜만에 살아있는 걸 느꼈어. 경윤아, 고등학교 시절을 전부 기억하고 있다니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 구구절절 죄다 읊지는 않을게. 몇 가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해. 나 단칸방 산다고 우리 가족들 바퀴벌레 같다고 했던 거 기억하니? 당연히 기억하겠지. 나한테 우리 가족들 닮은 바퀴벌레를 먹인 것도 좋은 추억일 거 아냐. 나한테는 그리 좋은 추억이 아니었지만 아주 강렬했던 건 마찬가지야. 10마리, 20마리 어찌나 많았는지 요즘에 와서야 든 생각인데, 네가 다 낡아빠진 이 학교 마룻바닥을 뒤지면서 그 쓰디 쓴 것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모았을 거 생각을 하니까 아주 가끔은 나까지 천진난만해지는 것 같아. 너 대패 삼겹살도 기억나? 네 커터칼 놀리는 솜씨, 공포를 자아내는 언변, 그와 대조적으로 연약한 비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 난 그때 너무 순진해서 네가 내 살껍데기 벗긴 걸 진짜로 먹는다고 생각했지 뭐야.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땀 냄새도 싫어하는 네가 사람 피부를 진짜로 입에 넣었을 리가 없었어. 네가 항상 벗기던 왼팔은 요즘도 자주 아파. 나중에 알았지만 조악하게 시술된 박피는 피부과 의사들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더라고.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은 게 참 많아. 내 눈썹도 그중 하나야. 신기하게도 네가 쪽집게로 정성스럽게 한 올 한 올 뽑아낸 속눈썹은 금방 자랐지만 커터칼로 대충 밀어낸 눈썹은 쉽게 자라진 않았어. 기나긴 재수가 끝나고 나서야 병원에 갔는데 네가 글쎄 모근까지 갈아버렸던 거야. 너 진짜 칼 잘 다루더라. 덕분에 난 땀이 많이 흐르는 일은 안 하게 됐어. 눈썹 이식하기 전까지는 여름에 눈 뜨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거든. 수학여행은 즐거웠니? 즐거웠을 거야. 졸업앨범 단체 사진을 보니까 네가 해맑게 웃고 있더라. 난 고등학교 수학여행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 1학년 때는 네가 내 갈비뼈 부러뜨려서 못 갔고, 2학년 때는 버스 출발하기 직전에 나한테 빵 심부름 시켰잖아. 담임쌤한테는 나 집에 간다고 했지. 네가 얼마나 실감나게 거짓말을 잘했는지 담임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셨대. 나중에 나한테 사과하셨어. 너도 나한테 사과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2학년 때 제주도 가는 수학여행에서 탄 비행기가 내 인생 첫 비행 경험이 될 수도 있었거든. 난 첫 비행기를 출장차 배 타고 갔던 일본에서 급히 돌아올 때 탔어. 너가 그랬었지. 우리 아빠 막노동 하니까 언젠가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같은 거에 치여 뒤질 거라고. 너는 어쩜 그렇게 똑똑하고 통찰력이 있었는지 우리 아빠 정말로 그렇게 돌아가셨거든. 아빠 장례식 가려고 웃돈 주고 급하게 탄 비행기는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 이외에도 네가 만들어준 좋은 추억들은 수없이 많아. 내 교과서 변기통에 처박은 거, 내 사물함에 오줌 싼 거, 나한테 대걸레 빤물 뿌린 거, 내 패딩 소각장에 넣어서 겨울에 집까지 셔츠 차림으로 가게 한 거, 내 용돈으로 네 저녁 사 먹은 거, 내가 남자 좋아한다고 소문낸 거, 그리고 내 대학 합격 전화 네가 받아서 합격 취소시킨 것까지. 전부 너한테는 좋은 추억이겠지. 때리고 집 밟고 내던진 건 셀 수도 없이 많으니 다 적을 수도 없네. 그래도 경윤아, 난 착한 사람이어서 너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진 않았어.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건 우리 둘 모두에게 너무 가혹하잖아. 아까 말했듯이 네가 나를 완전히 잊었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
경윤아, 내가 원한 건 그리 복잡하고 뭐 어려운 게 아니야. 훌륭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자라난 네가 어린 시절의 실수를 떨떠름하게 여기면서 잘 알아볼 수도 없는 거의 잊혀진 희생자인 나한테 마음에 없는 사과나마 정중한 태도로 중얼거리는 거. 나 그게 전부였어. 네가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하지만 너는 내가 알던 똑똑한 아이도 아니었고 내가 기대한 성숙한 사람도 아니었어. 그리고 나는 내 생각만큼 마음이 넓지 않았어. 나는 비극이 비극적이려면 갑자기 닥쳐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야. 마치 고등학교 시절이 시작되던 3월 2일 봄날, 네가 갑자기 나한테 닥친 것처럼 주변을 빙빙 돌면서 앞으로 큰 게 찾아올 거라고 변죽을 올려봐야 무슨 충격이 있겠어. 그게 내가 네 생일에 네 가족들을 찾아간 이유야. 네 직장, 거래처, 친구들, 내연녀 다 놔두고 가장 소중한 존재에게, 곧바로 너희 어머니, 아버지, 누나, 아들, 딸 전부 다 내가 빼앗을 수 있었어. 근데 생각해보니 사랑하는 사람을 모두 빼앗기는 건 아무리 너라도 너무 잔혹한 벌이 아닌가 싶었어. 조금 자비를 베풀어야겠더라. 네가 얼마나 상냥하고 친절한 아이인지 네 가족들에게 전부 말했어. 모두 너를 혐오스러워했어. 그래도 네가 원한다면 아무도 널 떠나진 않을 거야. 내가 아주 적절한 조치를 취했거든. 다 너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어. 먼저 편식이 심한 네 아들 경호한테는 음식의 소중함을 알려줬어. 시금치나 당근이 고기보다는 맛없지만 바퀴벌레보다는 훨씬 낫다는 걸 알려준 어른이 아무도 없던 모양이더라. 참 이상해. 네 아들인데 친구에게는 알려준 걸 아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니. 10마리, 20마리, 100마리, 200마리. 경호는 배가 터질 지경이 되어서야 내가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 그때 그 귀여운 표정을 네가 꼭 봤어야 하는 건데 나는 7마리째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아무래도 네 똑똑한 머리가 네 아들에게까지는 전해지진 않았나 봐. 난 멈추지 않았어. 그때 내가 아무리 애원해도 네가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경호가 입으로는 아무것도 못 먹을 지경이 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먹는 법을 가르치느라 힘들어서 혼났어. 아무튼 경호는 이제 편식을 안 해. 경호는 몸에 있는 모든 구멍으로 식사하는 법을 배웠어. 네 머리를 못 따라가는 건 네 딸 경서도 마찬가지였어. 아빠가 수학 천재인데 딸이 빼기를 너무 어려워해. 마침 경서가 비만이길래 체중도 좀 줄일 겸 경서한테 1g씩 빼는 법을 알려줬어. 경서가 32,186g이길래 빼기 연습도 3만 번 넘게 시킬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고작 1200번쯤 하니까 애가 기절했어. 따끔하게 가르쳐야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네가 나한테 자주 그랬잖아. 그래서 너도 내가 수학 문제를 틀릴 때마다 뺨을 한 대씩 때려준 거고. 근데 어떻게 네 딸은 이렇게 무르게 키웠니? 비록 경서는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였지만 너희 부모님과 누나가 도와준 덕분에 난 무사히 경서를 데리고 32,186번의 빼기 연습을 다 시킬 수 있었어. 어찌나 감동적이었는지 니네 가족들이 다 눈물바다였어. 나도 가르치는데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네가 가르치는데 재능이 있는 것처럼 말이야. 너를 별로 닮지 않은 자식들과 달리 너의 누나는 정말 뛰어난 미용사셨어. 아마 유능하면 형제간의 공유가 되나봐. 근데 누나가 모르고 계신 것 같길래 내가 아는 걸 하나 가르쳐드렸어. 사람 몸에 털이 별로 필요 없다는 걸 말이야. 사실 이건 네가 나한테 알려준 거였지. 난 눈썹 없이도 나름 잘 살아왔고 머리털이 전부 그을려도 괜찮았거든. 마침 가정시간에 네가 내 머리를 때릴 때 썼던 거랑 똑같은 모델의 다리미를 내가 가지고 있었지 뭐야. 그래서 너희 누나한테 내가 했던 대로 시술을 해드렸어. 섭씨 104도의 철판이 온몸의 모근을 전부 태우는 동안 너희 누나는 감탄을 멈추지 않으셨어. 붉은 두피와 감춰져 있던 다리 사이가 매끈하게 드러날 때는 미용사가 느끼는 뿌듯함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 내 눈썹을 그 녹슬고 더러운 칼날로 전부 갈가냈을 때 너도 이런 걸 느꼈니 경윤아? 너희 어머니께서도 내 시술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 질투까지 하시더라. 당신 딸 말고 당신께 직접 해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사정을 하시던지. 이게 눈물까지 흘릴 일인가?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평생 미용사를 만난 적이 없으셨나 싶었을 거야. 하지만 너희 어머님께서는 내가 다른 걸 알려드리기로 했거든. 즐거운 경험으로부터 혼자만 소외되는 기분 말이야. 혼자만 수학여행에 못 가는 기분 같은 거. 연세에 비해 건강하신 편이라 너희 어머니의 머리를 받침대에 고정시키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도록 강제하는 건 어렵진 않았어. 경호가 바퀴벌레와 친해지는 것도, 경서가 32,000명으로 늘어나는 것도, 너희 누나가 잘 익은 붉은 피부를 갖게 되는 것도,
전부 지켜보시기만 해야 했어. 물론 거기서 끝나진 않았지. 내가 경호와 경서 그리고 누님과 즐겁게 노는 동안 집안이 온통 어질러졌거든. 내가 어머님께는 두 가지 선택지를 드렸어. 어차피 어수선해진 집안에서 내가 아버님하고도 같이 즐겁게 놀지, 아니면 어머님께서 이 난장판을 정성껏 정리하실지 말이야. 어머님께서는 서운하셨는지 바닥에 걸레질을 하시는 내내 흐느끼셨어. 마음이 좋지는 못했지만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 너도 그때 이런 기분이었겠지. 고된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어머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알아? 난 사실 어머님께서 뭘 고르시든 너희 아버지하고도 담소를 나눌 계획이었거든. 네가 내 아버지를 어떻게 저주했는지 말씀을 드렸어. 그분이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셨는지, 쇳덩어리에 치여서 온몸의 뼈가 으스러진 시신이 얼마나 기괴한 자세였는지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전부 말씀드렸어. 아버님께서는 정말 진중한 분이셔서 나한테 몇 번이나 거듭해서 너를 대신해 사과하셨어. 그 정중한 사과에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난 준비했던 선물을 보여드렸어. 너희 아버지만을 위한 내 덤프트럭 말이야. 물론 진짜 트럭은 아니었어. 중장비는 너무 비싸거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고작 한 번 치였을 뿐이지만 난 너희 아버지께 째째하게 굴고 싶진 않았어. 아버님께서는 이 집 차고 앞에서 1톤 카고트럭에 26번의 키스를 하셨어. 정열적이다 못해 이빨이 다 부러지고 턱뼈가 으스러지는 극적인 키스였어. 어머님께서도 옆에서 지켜보셨는데 당신 남편께서 좋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눈물을 그치지 못하시더라. 너희 가족과 보낸 시간은 이렇게 끝이 났어. 즐거웠지만 너무 짧았지. 우리 엄마가 입원한 정신병원에도 가봐야 했거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로 우리 엄마는 너무 쇠약해지셨어. 내가 자주 방문해야 해. 혹시 울고 있니? 그러지 않았으면 해. 한 번에 다 슬퍼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넌 앞으로 계속 슬퍼야 하니까. 아니면 경윤아, 다른 방법도 있어.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지. 지금 당장 우리가 다니던 학교 1학년 7반 교실로 가. 거기가 옛날 1학년 6반 우리 반이거든. 우리가 처음에 만난 곳 말이야. 입학식 날 네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책상 서랍에 있는 편지를 읽어봐. 너희 가족들이 널 떠나면서 남긴 편지야. 물론 가족들을 전부 읽는 건 아주 가혹한 벌이지. 하지만 너는 반성이 필요하잖아.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가족들이 너한테 얼마나 실망을 했을지, 얼마나 화가 났을지, 어떤 마음으로 떠났을지 헤아려봐.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네가 쥐고 있는 이 편지는 없을 거야. 집안은 깨끗할 거고 가족들이 남기고 간 물건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야. 너한테 실망해서 멀리 떠나지만 한편으로는 마지막으로 너를 격려하기 위해 경호, 경서, 누나, 어머니, 아버지가 따뜻하고 짤막한 메시지를 남겨놨을 거야. 네가 항상 혈육들을 추억할 수 있도록 가족 사진이 담긴 앨범이 방마다 있을 거야. 잃어버린 네 핸드폰도 있을 거야. 그 안에 남은 사진들과 주고받은 톡 전부 그대로 남아서 네가 가지고 있던 게 무엇이었는지 상기시켜줄 거야. 가족들은 어딘가에서 너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고 넌 가족들을 떠올릴 때마다 행복할 거야. 만약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마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냥 이 문을 열어. 집에 들어가서 거실에 뭐가 있는지 봐. 네가 가족들과 헤어질 수 없고 반성도 하지 않겠다면 나도 강제할 생각은 없어. 어서 문을 열어. 네가 어느 방에 가더라도 온 가족이 다 모여있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넌 죽을 때까지 가족들과 함께 할 거야. 예전의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변해버린 모습을 평생 봐야 할 거야. 네 좋은 추억들은 내가 앨범이랑 전부 같이 불태웠으니까. 경윤아, 너는 잃기를 거부한 대가로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눈을 감아도 꿈을 꿔도 항상 가족들이 보일 거야. 네가 새 가족들을 찾는다고 해도 경호, 경서, 누나,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널 따라다닐 거야. 네가 미칠 때까지 계속. 마지막으로 경윤아, 꼭 살아. 네 몸이 세월 앞에서 다 망가질 때까지 꼭 살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남은 소중한 사람들을 찾아갈 거거든. 그래, 네 내연녀 승희씨하고 절친 동현이 말이야. 네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리면 승희씨는 당연히 슬퍼하면서 네 장례식장에 찾아오겠지? 그런 와중에 다음날 승희씨와 승희씨 가족들의 장례식마저 열리게 된다면 천국으로 떠난 네가 얼마나 참담하겠어. 동현이에 관해서는 네가 생각했던 게 맞아. 내 첫사랑이었고 지금도 짝사랑이지. 걱정하지는 마, 경윤아. 나는 너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어. 난 너를 위해서라면 사랑도 포기할 수 있어. 내 마음이 찢어진다고 해도 난 언제나 너를 다른 모든 것 위에 둘 거야. 이만 줄일게, 경윤아. 나의 업적이 되어주어서
정말 고마워. 이제 선택은 네 몫이야. 부디 현명하게 고르길. 그리고 어디 한번 행복하려고 애써보길 바래. 자, 여기까지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선택지를 주는 나폴리탄 괴담이라고 치지만, 아무리 소설이라고 치지만 이 글의 디테일을 보면 어쩌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목격했던 그런 일들을 일부 용인해가지고 썼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터지는 사건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지만 실제로 학교폭력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 것 같아요. 언제 어떤 도구로 어떤 방식으로 날 어떻게 괴롭혔으며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당한 사람은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 글의 디테일이 저는 좀 무섭다고 느껴졌고, 저야 뭐 학교폭력을 당했다라고 하기에는 나중에 저도 똑같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복수를 해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무마된 일이라고 치부하면서 그냥 살아왔지만,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서도 학교폭력을 당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가해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어쩌면 하루빨리 사과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폭력을 당했던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복수심이 커지거든요.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건이 터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일단 국내만 보더라도 삼척 학교폭력 가해자 살인사건, 요 사건도 이제 19살 남자가 자신을 괴롭히던 남자를 칼로 찔러 죽였던 그런 일이 됐고, 여기서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는 강제로 술을 먹어야만 했었고, 그 소중한 머리카락들을 가위로 그냥 난도질 당하게 됐었고, 심한 경우는 이제 라이터 불로 이제 신체를 지지는 등 그런 가학행위를 뭐 몇 시간이고 계속 당했기 때문에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으로 사실상 이제 실형이 면제된 상태로 이제 끝나게 됐고요. 그 외에도 부산 동명고등학교 남고생 살인사건, 요것도 유명한데 2001년에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계속 당해오던 남학생이 복수를 결심해가지고 신문지에다가 흉기를 싸서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직전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 말을 끝으로 사회 수업 도중에 교실 문을 열고 난입해서 흉기로 바로 찌르게 됩니다. 주변에서 말렸는데도 순식간에 4번을 찔리게 됐고, 급소를 피했지만 결국에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된 경우, 그리고 얼마 전에 원주에서도 있었고 2002년 금천구 인천중학교에서도 있었고, 꼬리가 길면 밟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더라도 적당히 하면 되겠지 이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 그게 3년이 지났든 5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언젠가는 꼭 터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긴 한데 10대 시청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폭력을 지금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꼭 용기를 내서 주변에 좀 알리시고 훗날 복수가 될 수 있는 이 끈을 빨리 끊어버리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트리거예요. 그거를 보면은 참 진짜 대한민국이 총기가 합법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간에 너무 진지한 얘기를 늘어놨는데 빠르게 다음 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부터 진짜 나폴리탄의 향이 짙은 그런 느낌의 이야기들을 제가 들려드릴 건데요. 요 지옥이 보낸 청구서라는 요 이야기는 만약에 지구가 멸망 임박에 놓여 있다면은, 정부가 대처를 포기하고 그냥 완전히 무정부 국가가 된다면은 우리 사회 속에 있던 사람들 혹은 내 이웃집 사람들 어떻게 변할까? 인간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나폴리탄 살해의 괴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원인 불명의 물리법칙 붕괴로 인하여 전 지구적 중력 감소 현상이 감지되었습니다. 본 방송을 기점으로 약 40시간 내에 지구의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완전히 방산될 예정입니다. 대기를 붙잡아두던 중력이 망가짐에 따라 공기가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갈 경우 우리 지구는 기압이 0에 수렴하게 됩니다. 밖에 기압이 0이면 산소통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하 벙커 역시 무의미해집니다. 지구 전체의 물리법칙이 변함에 따라 지구 어떤 곳에 가더라도 결국 기압 차이를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체 내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장기가 파열되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처 포기를 선언합니다. 이 재앙은 현 기술로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의 행운을 빌며 남은 40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졌을 때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다. 일부는 수뇌부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대한 몰래카메라를 찍는 것이 아니냐며 헛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SNS에는 이 황당무계한 소식을 조롱하는 밈이 쏟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확히 1시간 뒤 도시 곳곳에서 실제로 중력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내뱉던 비웃음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변했다. 어차피 죽는다. 탈출할 방법이 없다라는 확신은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짐승 같은 본능을 일깨우기 충분했다. 도덕이 법치라는 얄팍한 기준이 사라지자 40시간 동안 이른바 로우 도깅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김진면, 36세 무직. 평소 윗집 아이들에 의한 층간소음에 지독하게 시달렸던 그는 방송을 본 직후 도끼를 들고 윗집을 찾았다. 그는 초인종 소리에 열린 문을 우악스럽게 당기고 들어가 공포에 질린 부부의 무릎을 도끼로 가격해 바닥에 꿇렸다. 부모의 비명에 달려나온 아이들의 머리를 때려 제압한 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식탁 의자에 포박했다. 망가진 다리로 일어날 수 없었던 부모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김진면이 짐승처럼 아이들을 훼손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이 더는 달릴 수 없도록 각자 발목을 잘라 부모 앞에 던진 김진면은 이제 발망치 대신 바닥을 기라며 으름장을 놓고 집으로 돌아갔다. 두 번째, 박철호, 27세, 개인방송 스트리머. 평소에도 가학적이고 자극적인 주제로만 방송을 이어가던 박철호는 남은 40시간을 완벽한 면죄부로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법이라는 규제 앞에서 간신히 참아왔던 끝내 숨겨두었던 뒤틀린 성욕을 지구의 시한부 선고 앞에서 완전히 터뜨린 것이다. 합방을 빌미로 데려온 여성 스트리머에게 몰래 약물을 탄 술을 먹이고 기절한 여성 위에서 온갖 몹쓸 짓을 자행했다. 하지만 그보다도 기괴한 것은 시청자들의 반응이었다. 어차피 40시간 뒤면 휴지 조각이 될 돈, 차라리 여기에 쓰겠다는 시청자들이 하나둘 나타난 것이다. 다만 그 거액의 후원금에는 잔인한 조건이 달려 있었다. 하루 내내 진행된 박철호의 미친 방송은 고화질로 선명하게 남겨졌다. 세 번째, 이혜진, 45세 주부. 결혼과 동시에 찾아온 시어머니의 치매로 그녀는 결혼 대부분을 치매 노모 수발에 치여 살아왔다. 그런 그녀에게 멸망은 기회였다. 한때 제 손으로 시어미를 끝내봤자 세상은 그대로이며 그녀만 페루나가 될 것에 속으로만 삭혔으나 이제는 걸림돌이 사라졌다. 그녀는 노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테이프로 목을 감았다. 그녀는 가지고 있던 식기 중 가장 비싼 커피잔에 커피를 내렸고 조용히 그것을 음미하며 노모의 움직임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노모의 사망을 확인한 후에는 시신의 입을 벌려 망치로 금리를 뽑아냈고 그간 노모의 명의로 되어 있던 통장과 도장을 찾아 모든 돈을 뽑은 뒤 백화점에서 명품을 샀다. 네 번째, 정상호, 67세 정치인. 언제나 논란의 도마에 올랐던 교수 출신의 정치인 정상호는 지구가 멸망하기 전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겠다며 SNS 라이브를 켰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들은 다양했다. 20년 전 음주 뺑소니 및 시신 안매장, 정치계 입문 이래로 꾸준히 받아온 성상납 및 그 명단, 그곳에는 정치계 입문을 빌미로 현역 시절 여겨보았던 제자들도 있었으며 일부는 유명 연예인도 있었다. 그는 특정 위치에 있는 별장 주소를 읊어주며 그곳에서 있었던 집단 마약 및 난교 파티를 언급했다. 미친 것 아니냐라는 채팅에 정상수는 걸쭉하게 웃으며 답했다. 어차피 40시간 뒤면 다 뒤질 건데 시원하게 터뜨리고 가지 않겠어? 다섯 번째, 강남 광장의 무리, 127명. 한때 화려함의 상징이었던 강남대로 한복판이 추악한 최후의 번식지로 전락했다. SNS에서 결집한 이들은 음주 가무의 성지인 강남역 일대에서 인류 종족 보존이라는 조잡한 명목으로 집단 난교를 벌인 것이다. 127명 모두가 집단 최면에라도 걸린 듯 수치심조차 느끼지 못한 채 나체 상태가 되어 서로를 탐닉했다. 거리에는 온갖 배설물과 체액이 뒤섞여 악취가 진동했고 일부는 지나가는 행인을 강제로 끌어들여 사지를 결박하고 유린했다. 수십 명이 한 명을 짓밟기도 하였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이는 훗날 짐승더러 짐승이라고 부르기조차 미안할 정도로 부끄러운 광경이었다라고 회상하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심의 네온사인은 피와 땀으로 번들대는 육체를 기괴하게 강조하였다. 이것은 인류가 오랜 시간 쌓은 도덕을 단 몇 시간 사이에 무너뜨린 치욕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여섯 번째, 조이삭, 22세 일용직. 조이삭은 스스로 종말의 공포를 몸에 새겨넣기로 결심했다. 원래도 문신마니아였던 그는 전신에 음란한 문구와 공포스러운 문양을 아낌없이 새겼다. 얼굴과 목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온갖 기괴한 것들을 새김으로 스스로의 존엄을 내려놓았다. 그의 관계의 끝은 인두였다. 달궈진 인두를 이용하여 이마에 비스트, 즉 스스로 짐승이라는 낙인을 찍은 것이다. 모든 문신 과정이 끝난 후 그는 자신이 탈피했다며 모든 옷을 벗어던진 채 전라 상태로 거리를 활보했다. 그런 그의 기괴한 모습은 많은 이의 핸드폰에 의해 촬영되고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7번째, 박서연, 37세 직장인.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워킹맘인 박서연은 시부모님과 함께 산다. 멸망이 발표되던 날, 그녀는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을 향해 엄청난 비밀을 드러냈다. 첫째는 니놈 형 애고 둘째는 출장지에서 만난 남자애야. 그리고 경악하는 시부모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니네 가족이 이 집에서 나를 시녀처럼 부려먹었듯이 니네들도 평생 남의 새끼나 키우다 뒤져버려. 이후 그녀는 지독한 시집살이를 시키던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평소에도 자신을 음흉하게 보던 시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리고 은근슬쩍 자신을 쓰다듬던 두 손을 망치로 내려찍었다. 또한 거의 불능에 가까운 남편의 그것을 발로 사정없이 지디겼다. 씨 하나 제대로 뿌릴 줄 모르는 새끼가 저 두 애가 지 씨앗이라고 자신해? 멍청한 것 같으니라고? 8번째, 이 지하 외 6명. 지구 대기의 이상으로 끔찍하게 죽는 것이 두려웠던 이들이 모였다. 그들은 폐 건물에 모여 고통 없는 탈출을 모의했다. 누군가가 구해온 독국물을 와인에 섞어 잠자듯 평온하게 가기를 바란 것이다. 누구라도 먼저 가면 그곳에서 만나요.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비웠고 체온이 남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차가운 건물 바닥에 누웠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독국물의 최소 용량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이가 없었다. 9번째, 이만복, 49세 무직. 심각한 도박 중독이었던 이만복은 멸망이 선포되던 당시에도 카지노에 있었다. 그는 방송을 보자마자 즉시 수억 원의 대출을 땡겼다. 어차피 안 갚아도 되잖아라며 호기롭게 외치던 그였다. 평생 짤짤이로만 시도하던 게임에 거액의 베팅을 걸었으며 돈이 떨어지자 옆에 앉은 노인의 칩을 강제로 빼앗으려 시도했다. 이후 난동을 부리다 카지노에서 탈출하여 근처에 발레 파킹 중이던 차량을 탈취해 인도 위를 질주하며 수많은 사람을 치다가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가 반파되어 크게 다쳤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40시간 남짓 이어진 지옥에 몸서리를 쳐야만 했다. 도시는 불탔고 사람들은 비명을 실러댔으며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올린 윤리의 탑도 단 이틀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먼지처럼 바스라지고 말았다. 길거리는 배설물과 혈흔, 누군가의 살점과 깨진 파편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고 사람들은 유린하고 착취하고 죽여가면서도 내일은 없다라는 사실에 자위했다. 지구 멸망 시나리오가 기정사실화되고 난 이후의 인간은 광인 그 자체였다. 하지만 운명의 시계는 인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인류는 승리했습니다. 2026년 3월 18일 오후 12시 53분을 기점으로 감지되었던 전 지구적 중력 이상 현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기의 우주 유출이 중단되었으며 기압 또한 정상 범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정부는 현 시간부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지난 40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범죄 및 반인류적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에게 자비란 없을 것입니다. 모두 제자리에서 투항하십시오. 인류의 내일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인류는 살아남았다 라는 말은 구원이자 종말이었다. 정부의 빠른 대응으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자 대부분을 체포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정부의 발표와 동시에 전국의 모든 통신망 및 CCTV 서버가 복구되었다. 멸망의 공포에 맞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군과 경찰은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라 즉각 투입되었다. 오물과 피로 가득했던 거리를 사이렌과 경광등이 짓눌렀고 하늘에는 추적 드론이 떠올랐다. 집단 난교를 벌이던 이들은 옷을 주워 입으며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CCTV 및 디지털 기록과 피해자 증언은 명확했다. 전국 곳곳에서 짐승만도 못한 짓을 자행한 인간들이 줄줄이 체포되었고 이들을 향한 대중의 분노를 막을 길은 오로지 사형뿐이었다. 다음은 광기의 현장에서 가장 잔인하게 춤을 추던 이들의 진짜 종말에 관한 기록이다. 김진면, 위층 부부는 살았지만 영구적 후유증을 안고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다. 어린 두 자녀는 제때 응급처치를 못하여 실혈사하였다. 그는 법정에서 부부의 한이 서린 눈빛을 보며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자 하였으나 이미 늦었다. 연약한 아이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그는 사형이 집행되는 날까지 교도소에서 잔혹한 폭행을 견뎌내야 했다. 박철우, 통신망과 서버 복구로 인한 모든 범죄가 고화질로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 어차피 삭제될 것으로 믿고 호언장담하며 송출한 라이브 영상이 정부의 실시간 백업 서버에 고스란히 저장된 것이다. 그는 이송 과정에서 그의 만행에 분노한 시민들에게 끌려가 사적 제재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교도소에 입수한 이후에도 저질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김진명과 마찬가지로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보다 강도 높은 폭행, 그리고 그가 피해자에게 자행했던 것보다 훨씬 치욕스러운 짓을 견뎌야만 했다. 이혜진, 존속살해 및 사체 유기로 체포되었다. 멸망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그녀는 도주를 준비하며 가장 먼저 명품관에서 구매한 가방을 챙겼다. 자식들은 끔찍한 사실을 폭로한 어머니와 절연하였으나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함에는 변함이 없게 되었다. 모든 것이 걱정했던 대로 이루어지자 심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교도소에서 시어머니의 환각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자해소동을 반복하였고 이에 정신이상자로 분류되어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 정상호, 그가 내뱉은 추악한 진실은 고스란히 돌아왔다. 음주 뺑소니의 고백으로 암수 범죄가 될 뻔한 것을 밝혀냈고 성상납 제공자 리스트 및 상납의 물건으로 전락한 이들까지 한 번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 또한 그에게 줄을 대고 상납을 하던 자들 중 일부 고위층은 소위 꼬리 자르기로 자신들의 자취를 감추기에 급급했다. 이미 나이가 상당했기에 교도소에서 험한 짓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되려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전담해야 하는 아주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조이삭, 전신에 새겨진 악마 같은 문신은 어떻게든 지워낼 수 있으나 그의 이마에 깊게 새겨진 비스트라는 낙인은 평생 저주가 되어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멸망이 철회된 후 그는 다시 옷을 입고 길거리로 나섰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같은 인간으로 봐주지 않았다. 징그러운 외관으로 정상적인 직장은커녕 일용직 자리도 구하지 못하며 경제적으로 상당히 빈곤해져 노숙자로 전락했다. 구걸하는 그의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따금 그의 몰골을 보고 진짜 짐승 새끼네라며 비아냥거린다. 이 지하 외 6인, 사망에 이르는 정량을 제대로 아는 이가 없어 모두 미수로 돌아간 그들의 시도는 차라리 죽음만도 못한 것이었다. 독극물은 식도와 위장을 녹였고 그들은 이제 연결된 호스로만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 평생 인공장치에 의존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고스란히 남은 가족의 짐이 되었다. 여전히 죽음을 원하는 그들에게 정부는 생명 존중이라는 차가운 대답으로 죗값을 묻고 있다. 이 만복, 막대한 부채와 반파된 스포츠카만으로도 이미 그의 삶을 바쳐도 다 갚지 못할 빚이 생겼다. 하지만 보다 중대한 사항은 그가 스포츠카로 무분별하게 치고 다닌 사람들의 몫이었다. 그는 사고로 인해 두 다리가 골절되었으나 누구도 그 짐승의 수술을 도맡지 않아 결국 뼈가 기이한 형태로 굳게 되었다. 노인을 폭행하고 갈취한 플라스틱 칩은 여전히 그의 주머니에서 짤랑거리지만 이제 그는 스스로 도박장에 기어들어가지도 못하는 몸뚱어리가 되었다. 그는 매일 밤 다리에서 오는 통증을 진통제 없이 견뎌야 하며 입소한 교도소에서도 그의 거동을 돕는 이가 없어 매일 침대에서 조금씩 욕창에 좀먹여 들어가고 있다. 정부의 발표가 끝나고 거리 청소가 시행된 이후 사람들은 다시 인간의 탈을 쓰고 연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서로의 눈을 참아 볼 수가 없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목격했던 비인간적인 행태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멸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6년 3월 18일 오후 12시 53분 멸망 철회가 발표되던 순간을 기점으로 누군가는 영원한 종말을 맞이했다. 차라리 죽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의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자, 여기까지였는데 지구 종말 하니까 약간 그거가 생각이 나네요. 1992년 10월 28일을 아시나요? 그때가 휴거 대소동이 일어난 날인데 지구가 종말한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날이 있었어요.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이 이제 종말할 건데 그때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쪽으로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어떤 유언비어죠. 그런 것들이 퍼졌었는데 실제 이때 당시에 구원받기 위해서 이 종파와 관련이 없는 그냥 일반인도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울고 드러눕고 막 그랬대요. 근데 29일이 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심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어떤 목사의 사기극으로 이제 끝나게 됐는데, 참 진짜 웃긴 게 1999년에 이런 게 또 나타납니다. 이때는 또 왜 이랬냐,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가가 1999년 7월 31일에 지구가 종말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1999에서 앞자리 2가 되기 전에, 2000년대가 되기 전에 지구가 종말할 것이다. 지구가 종말한다는 그 증거로 어떤 주장을 했냐, 태양계 행성이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이 이렇게 십자가를 이룰 때, 이 그랜드 크로스를 이룰 때 이 지구가 그냥 삑 해가지고 삭제가 된다든지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한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행성 관측 해가지고 컴퓨터로 뭘 막 측정하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때 또 사람들이 무당처럼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가슴을 팍팍 치면서 막 울고 애기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자빠지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랬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92년에도 이랬고 99년에도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개개인을 놓고 보자면은 하나하나 다 설득하기 힘들고 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떤 공포가 앞에 떠 있다면은 지배하기 쉽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휘둘리기가 너무 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지성이라는 게 때론 무서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지구 멸망에 가장 근접하는 요인이 핵전쟁입니다. 요즘에 또 이제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제는 꽤 오래전 일이 되어버린 러우 전쟁까지, 이런 일들이 저는 이미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종말론자는 아니지만은 집에서 그냥 키우는 고양이들 만지고 우리 가족들 얼굴 볼 때는 정말 이제 평화로운 그런 나날들 같지만은 이 지구본을 한 바퀴 돌려보면은 정말 잔인하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나폴리탄 괴담은 괴이 시어머니 세 번째 편입니다. 이번 편에서 이제 도련님 행동 지침서가 나오는데, 괴이 시어머니 1편, 2편을 못 보신 분들은 여기 띄워드리는 요 썸네일에 괴이 시어머니 1편, 2편이 영상 후반부에 들어가져 있고, 요번 3편으로서 이제 괴이 시어머니 시리즈물이 끝납니다. 그래서 시리즈물이 좀 끝나는 거는 좀 아쉽긴 한데, 다음 나폴리탄 괴담에는 완전히 또 새로운 느낌의 시리즈물이 새롭게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폴리탄 괴담은 아니고 실제로 그분이 겪었던 일들, 실제로 사람이 느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이야기로 올라오게 될 건데, 로스트 미디어에 가까울 수도 있고 경험담에 가까울 수도 있고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로 다음부터는 또 후반부에 또 새로운 시리즈물이 계속해서 올라올 예정이니까 다음 나폴리탄 영상도 챙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도 진짜 재밌습니다. 아무튼 요번 괴이 시어머니 3편 마지막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보라가 매섭게 치던 어느 날, 고급 단독주택이 즐비한 평창동의 한 거리에 포대기가 하나 버려졌다. 장을 보고 돌아오던 당시 현임 며느리가 포대기의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남자아이로 밝혀져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며느리가 포대기를 가지고 자개장 저택에 들어서자 이질적인 존재를 느낀 괴이 시어머니가 자개장 문틈으로 7개의 손가락을 뻗어 포대기를 낚아챘다. 그날부로 아이는 평창동 자개장 저택의 도련님이 되었고, 현임 며느리의 지극정성인 보살핌과 가르침에 따라 도련님 행동 지침서를 되새기고 생활에 반영하며 자라게 되었다. 현임 며느리가 차기 괴이 시어머니가 될 무렵부터는 이 도련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진다. 충직한 신복이자 집사로 자라난 도련님은 자신의 며느리 어머니와 괴이 시어머니에 필요한 신선한 생고기를 실패 없이 조달해야 하며, 성인이 될 무렵부터 차기 며느리를 물색해야 한다. 해당 문서는 영원한 자개장의 가호 아래 자개장 가문의 영속을 위해 선택된 도련님이 진정한 아들이자 집사로 성장하기 위한 행동 강령입니다. 모든 내용은 영혼으로 각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당신은 괴이 시어머니의 공양품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세요. 또한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보존하려는 시도는 불량품으로 간주되어 즉시 공양 처리됩니다. 첫 번째, 어머니에 대한 수능과 소음 통제. 자개장 내부에 서식하는 일명 괴이 시어머니는 당신을 아들로서 인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충직한 신복으로 볼 뿐이며, 괴이 시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를 시 언제든지 당신은 신선한 고기가 되어
자개장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아들은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마주한 9개의 망막은 당신에게 어떠한 감정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를 괴이 시어머니로 인식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그 감정이 쌍방일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당신은 항상 신선한 생고기를 구해옴으로써 당신의 소임을 온전히 해내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신복으로서의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괴이 어머니는 지체 없이 달려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모르는 것은 현직 며느리가 친절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허나 현직 며느리인 며느리의 어머니가 괴이 며느리가 되기 전까지 모든 수칙을 철저하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또한 모든 소음은 괴이 어머니에게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인간의 목소리는 집안의 공기를 오염시키므로 모든 대화는 입이 아닌 자개장의 진동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당신은 이것을 귀가 아닌 본능으로 느껴야 합니다. 두 번째, 생체와 자개의 치환, 자개와 과정. 인간의 따뜻한 체온은 괴이 어머니를 부식시키는 독과 같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괴이가 될 시 차기 며느리, 즉 당신의 아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검은 진액을 닦아내야 하며 닦아낸 진액은 버리지 않고 물에 풀어 모조리 마시도록 합니다. 체내에 들어간 진액은 당신의 심장 박동을 최소화하며 낮은 체온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닦아낸 후에도 다시 진액이 흐르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몸에 도포하도록 합니다. 진액 섭취와 도포는 당신의 자개와 과정에 큰 도움이 되며 일정 기간의 음용행위가 끝나면 척추부터 딱딱한 자개 경첩이 돋아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인간의 탈에 벗어나 자개장의 일부로 변해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외부 자원 유인. 세 번째 항목이야말로 신복에게 가장 중요한 소임입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새 괴이 어머니를 보필할 새로운 재물, 즉 차기 어머니를 데려오기 위함입니다. 새로이 등극한 괴이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궁극적으로 차기 괴이의 존재가 되어 가문을 이어갈 완벽한 며느리를 구해오도록 합니다. 선별 기준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자입니다. 연고자가 없어 추적당하지 않을 개체를 선별해야 합니다. 선별이 끝났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든든한 남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매력적인 이성으로 접근하여 차기 며느리의 경계를 허물고 안방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녀와 안방에서 성적으로 교합하기 전까지 옷 아래의 차가운 자개돌기를 들켜서는 안됩니다. 당신의 아내가 괴이 어머니의 진액을 처음 삼키고 가문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차기 괴이 어머니라는 호칭의 주인이 될 자격을 갖습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며 현직 괴이 시어머니가 소멸한 후부터는 당신의 새로운 괴이 어머니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도련님의 기록. 오늘도 괴이 어머니 옷장에서 톡톡하는 소리가 들려와 잠에서 깨어났다. 다행히 기분이 좋으신 듯하다. 옷장에서 뻗어나온 가느다랗고 긴 7개의 손가락이 내 등을 다정하게 어루만져준다. 드디어 목덜미에서 엄청난 소리와 함께 딱딱한 게 비죽 튀어나왔다. 너무 아팠지만 인간의 소음은 괴이 어머니께 쥐약과도 같아서 입을 틀어막고 참아냈다. 눈물이 줄줄 흘렀지만 눈물의 온도마저 괴이 어머니께 독이 될 수 있어 황급히 얼음물에 얼굴을 쳐박았다. 나를 키워주신 며느리 어머니가 대견하다는 듯 나의 등을 쓸어주셨다. 며느리 어머니께서도 곧 괴이 시어머니가 되실 준비에 한창이다. 언제나 열심히 검은 진액을 닦아내고 이따금 괴이 어머니와 함께 생고기를 나눠 먹기도 한다. 옷장 틈으로 나온 가느다란 7개의 손가락과 며느리 어머니의 손과 함께 생간과 생고기를 찢어발기는 모습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부관계일 것이다. 생고기를 사러 며느리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다가 꼬질꼬질한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앞으로 1년 후면 성인이 될 나는 그 아이를 내 아내이자 차기 며느리로 점찍었다. 부디 저 아이가 고아이기를 바라면서 2년이 넘도록 그 아이는 홀로 시장을 방황했다. 이제는 진짜 때가 되었다. 저 아이는 분명 혼자다. 가난하고 불쌍한 그 아이에게 듬직한 성벽 같은 남자가 되어줄 것이다. 며느리 어머니는 이제 준비를 거의 마치셨다. 현임 괴이 어머니가 옷장 깊은 곳에서 소멸하시는 날, 그리고 며느리 어머니가 옷장에 들어가시는 날에 맞추어 그 아이를 데려와 봐야겠다. 지호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이는 가스물을 넘긴 어여쁜 아이다. 내 다정한 말투와 따뜻해 보이는 모습에 금방 마음을 열었다. 손을 맞잡을 때마다 내 차가운 손과 비교되는 따뜻한 손이 느껴지며 설렌다. 이 따뜻한 피가 언젠가 차가운 검은 진액으로 바뀌는 순간만을
오매불만 기다릴 것이다. 얼마 전 지호와 미래를 그렸다. 예상대로 가족 하나 없는 천의 고아였다. 어릴 적 보육원 앞에 버려졌으며 온갖 학대를 못 이겨 도망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짜내고 슬픈 연기를 해야 했다. 지호가 내 품에 안겨 기댈 곳이 생겨 행복하다며 울먹였다. 조만간 데려가리라. 저 따뜻한 눈물이 진액으로 치환될 날이 머지않았다. 며느리 어머니가 때가 되었음을 알렸다. 오늘 데려와야겠다. 오늘 지호를 저택으로 들였다. 피폐하고 찌든 그녀의 생활과 너무 대조되는 으리으리한 대저택 앞에서 지호는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렸다.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르기에 가능한 감정일 것이다. 대문을 넘어서는 순간 피부를 때리는 한기를 느낀 것인지 지호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괜찮다고 얼으며 곧장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자개장을 처음 마주한 지호의 눈이 자개장에서 뗄 줄 모른다. 내가 차기 괴이 어머니에게 아주 적당한 며느리를 데려왔다는 것을 확신했다. 어머니께서 부끄러움이 많으셔 불편하겠지만 나중에 이 집을 받을 걸 생각하며 당분간 어머님만 모시고 살자. 자,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괴이 시어머니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이 가족놀이의 무한의 굴레가 계속된다. 약간 그런 열린 결말로 끝나게 나게 됐고요. 이 시리즈가 이제 부제목이 평창동 자개장 저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평창동의 거리에 대해서 한번 로드뷰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평창동이 원래 좀 잘 사는 동네인지 약간 이런 느낌의 좀 대형 단독주택? 이런 곳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딱 봐도 좀 부잣집 같이 보이죠. 이런 느낌들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쁜 단독주택들이 있는데 약간 좀만 외곽을 벗어나면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그런 장소들이 나오곤 합니다. 약간 네, 가정집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런 비닐하우스도 있고, 이 겉에 평창동 이제 전경이 보이죠. 근데 뒤를 돌아보면은 이게 뭔가요? A10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막아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계단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같이 느껴져요. 무슨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곳도 있습니다. 이제 참 이렇게 해가 지면은 달이 뜨듯 똑같은 장소에도 이면이 있듯이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지만 되게 심연일 수도 있는 그런 공포감과 괴리감을 설정해주기 위한 어떤 작가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마치면서 이제 댓글 읽어드릴 시간이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셨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아무튼 간에 잡소리 그만하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깜짝 놀란 게 보리차 이제 정수기 이야기에서 진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으신 듯 해요.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았고, 김형준님 근데 왜 이정훈이에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정훈이라는 실명에서 이제 히읗에서 피읍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의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6분 최고의 공포, 요거는 뭐지? 요거 뭘까요? 요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아, 찾아보니까 여기가 16분이었네요. 아, 왜 이렇게 돼지같이 보이지? 약간 이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 어항 벽면을 청소해주는 물고기가 있어요. 나비 비파라고 그 물고기가 있는데 그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약간 어항 청소하는 물고기들이 입을 이렇게 벌려도 까맣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간 지나서 보니까 좀 부끄럽긴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그 돌아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요번 길게 써주셨네. 제발요, 시간 걸리시더라도 좀 더 매끄럽게 바꿔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글들 보면은 문장 끊김없이 뭐뭐 하는 대로 반복되는 것도 많고 매끄럽지 않은 것들도 많아서 그만 듣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달아주신 분들도 있는데, 요게 이제 그 팬케이크 가족인가 핫케이크 가족인가 거기에서 좀 문장력이 조금 살짝 아쉬워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 분의 말씀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장을 쓸 때 이런 것들이 있죠. 너 어제 저녁 뭐 먹었어? 라고 친구가 묻는데 내가 어제 라면 먹었어 라고 대답하는데 또 친구가
무슨 라면 하고 묻길래 내가 열라면이라고 대답했는데 까지가 친구와의 대화였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문장이 끝나질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약간 저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약간 무한 리필식 문장 지필법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약간 무척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뭐 아무튼 뭐 그래서 혹은 뭐뭐 했다 뭐 이렇게 좀 문장을 좀 끊어주면은 이 척추가 딱 올곧게 있는 느낌인데 좀 척추가 없이 약간 좀 물렁물렁하니 이게 좀 못 알아먹겠다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 네이트판 공포썰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음대로 수정하기가 어려운 게 그때 그 시절만의 어떤 그 바이브가 있어요, 글에. 그래서 제가 네이트판 썰을 한 번, 두 번 수정하다 보면은 다른 것도 다 수정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제가. 그래서 너무 듣기 힘든 것만 제가 빼도록 하고 제가 많이 선별을 좀 잘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갱 또 좋아하시는 분들 뭐 있고 또 이제 요런 분들 저도 아무리 싸도 중고 안 삽니다. 저는 미개봉조차 안 사요. 일단 남의 손을 탄 물건은 되도록 사지 않는 게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요거에서 진짜 공감을 하는데 저는 요즘 또 그런 게 있어요. 아 이거 저만 이런지 좀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말로 설명이 안 돼가지고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 같은 사람 있나요? 저는 이렇게 김치찌개 같은 걸 2명이서 먹는다고 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앞접시에다가 무조건 국자로 떠서 여기다 덜어서 먹는데 그냥 이제 숟가락을 자기 혀에 들어간 숟가락을 여기다가 그냥 쑥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아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잘못됐다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랑은 좀 약간 추구하는 인생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다가 이제 침 묻은 숟가락을 찍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중고 김치찌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어르신들이랑 같이 매운탕 먹고 막 그럴 때 열댓 명이고 뭐고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냥 막 집어넣으니까 어렸을 때는 저도 그랬었는데 이제 크고 나서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눈에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나는 좀 이거랑 거리가 멀다 이런 느낌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언제 한번 가장 크게 느꼈냐면은 이제 친구랑 짜글이를 같이 먹었을 때였어요. 근데 저는 원래 이제 버릇이 떠먹는 걸로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냥 앞접시에다 떠서 먹었는데 친구가 자기 그 밥공기에 있는 밥을 그대로 퍼가지고 이 대형 냄비에다가 그냥 푹 적셔가지고 그걸 입에다가 쏙 넣은 다음에 이렇게 빨아 먹은 다음에 우리 다 같이 먹어야 될 찌개에다가 마치 그 케이크를 우유에 말아 먹듯이 이렇게 푹 적셔가지고 그걸 또다시 입에다 넣고 이렇게 문어 빨판에 압력처럼 쭉 빨아가지고 숟가락을 아주 반짝반짝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번씩 이제 고기 같은 거 꺼내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휘저가지고 뒤집어 주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야 너 뭐 남자 새끼가 뭐 그냥 침 섞어 가면서 먹을 수 있지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제가 그 중고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 김치찌개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저는 먹는 거에 항상 진심이기 때문에 아 이거를 좀 예민하게 보는 편이에요 진짜. 근데 또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에 여자친구가 그랬다. 이 사람이 여자친구다 이렇게 여자친구면은 괜찮습니다. 이러면은 어차피 침 섞을 사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말하면 너무 변태 같은데 하여간 여자친구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약간 제 이상형인 그런 아 여기 이건 말하면 안 되겠다. 예,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요. 뭐 아무튼 그 뭐 중고 얘기하다가 이제 김치찌개까지 나오게 됐는데 제가 볼 땐 이분도 중고 김치찌개는 안 먹고 싶을 거예요. 예, 그런 느낌이 될 것 같고요. 전 진짜 신기한 게요. 이 개떡같이 그렸네요. 여기에서 이제 웃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신기한 게 제가 의도적으로 웃기고 싶었던 그런 포인트들은 많이 안 웃어주시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에서 웃어주셔가지고 와 참으로 이게 어렵다. 참으로 이렇게 그 공포
이 괴담을 진행하면서 웃기기가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갈 길이 멀다. 좀 많이 연습을 하고 좀 생각을 해야겠다. 그리고 또 무의식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의도하지 않은 무의식 속에서 나온 그런 포인트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제가 밤새고 무의식 만나가지고 한번 무의식한테 맡겨보겠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은. 아무튼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지금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심슨1681님, 정 힘들면은 라이브 할 때 뭐 손캠이라던가 버추얼 라이브라던가 뭐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시고, 스트레스 심하시면은 라이브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도 있으신데, 진짜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용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푸님, 혹시 남편이 생일 선물로 하수구 머리카락 제거기 사줬다는 글 읽으신 영상 어디 갔나요? 본 것 같은데 안 보였어요. 요거 이제 대답을 드릴게요. 그 영상이 저작권 위반인지 뭔지 떴어요. 자꾸 이게 유튜브 좀 이상한 게, 처음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뭐 저작권 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초록색 다 통과 이러고 올리세요 이러고 막 이제 표시가 떠요. 그럼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나 저작권 위반된 거 없겠다 하고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때립니다. 당신 지금 저작권 위반했어. 너 큰일 날 사람이야. 이거 빨간색 내가 경고 붙여놨어. 자, 내가 선택지를 줄게. 너 이거 음원 다 제거해가지고 음질 안 좋아지게 할래? 아니면 9대1로 수익 나눠 가질래? 선택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갑자기 뒤통수를 때립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마을 자체가 실종, 요거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이제 수익 창출이 공유 상태로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수구 제거기 이 영상도 이제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뒤통수 때려 맞고 뭐 사전 예고 없이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요건 미충족, 저작권 보호 콘텐츠 발견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안전한 음원을 쓰지 못한 제 탓이 커가지고 뭐 크게 불만은 없는데, 아무튼 요런 식으로 이제 내려간 영상들은 안전하지 못해서 이제 내려가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제가 답례떡 혹은 하수구 머리카락 제거기 이런 공포썰이 아닌데 일상 이야기로 좀 소름 끼치면서 들을 만한 거, 좀 충격적인 그런 사람 사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글들을 좀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수구 머리카락 뭐 답례떡 이런 거에 뒤를 이을 또 다른 네이트판 썰들, 또 다른 또 사람 사는 얘기들, 이런 것들까지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곧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는 너무 괴담만 올라온다기보다는 한 번씩 이렇게 일상 이야기도 올라올 예정이다. 그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갑자기 가글은 왜 하셨어요? 이러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그 정수기 보리차 얘기를 꺼내고 나서부터 갑자기 잇몸에 약간 오징어, 그러니까 새끼 오징어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잇몸들이 막 간지럽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박멸해야겠다. 뭔진 모르겠지만 이 마구니들을 제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마침 옆에 가글이 있길래 가글을 했는데 이상하게 가글을 하고 나서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삠뾰꾸뾰꾸님, 양갱 광고인 줄 알고 구매하려 했는데 저스트 먹방이네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간식거리들을 좀 하나하나씩 숙청해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간식 같은 거를 못 사고 좀 먹어봤자 가끔씩 이렇게 먹을 것 같은데, 원래는 제가 막 영상 후반부에 막 치킨 먹방을 한다든지 두청쿠를 씹어 먹는다든지 뭐 버터떡을 뭐 한 번에 8개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좀 끌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 하다가 이제는 뭐 90kg가 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몸무게 얘기하는 김에 제 현재 몸무게 상황 또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 다이소에서 산 녹차 카테킨 다이어트 약 이거 5,000원에서 5,000원 주고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는데 지금 살이 쪘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체지방 감소, 탄단지 식이대사 관리, 체지방 감소하고 싶다면 이거 드세요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제 등산 열심히 해가지고 83까지 뺐던 거를 이거 지금 일주일 차 됐을 때부터 86까지 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카테킨을 너무 믿고 괜찮겠지 하면서 저도 모르게 더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같이 이제 의지 박약인 사람들한테는 카테킨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애초에 이런 거 먹고 뺄 사람이었으면은 진작에 시간 있으면 운동해서 뺐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를 좀 어떻게 해야지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작한 다이어트가 생선 다이어트예요. 사람이 이제 저녁을 먹을 때 그 저녁 식사로 인해서 살이 좀 많이 찐다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체감상 느끼기에도 그랬고. 근데 그 저녁을, 식단을 쌀밥을 다 빼버리고 그냥 고등어 생선구이로만 해가지고 그거랑 이제 반찬이나 야채 같은 걸로 곁들여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막 지방이 껴있는 것도 아닌데 오메가3도 포함이 돼 있고 뭐 단백질도 있으니까 뭐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제 뇌피셜로 이제 생선을 샀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이제 매일 저녁에 600g씩 먹고 살이 빠질지 약간 지금 그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면은 저처럼 다이어트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 체질에 따라서는 생선구이를 저녁으로 대체하는 게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제가 한번 입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지금 댓글 읽다가 생선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 4월에 라이브 한다고요. 끝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고요. 잡담하는 게 재밌는 유일한 공포 유튜버 이러시는데, 요분 근데 잠깐 프사가, 요분 프사가 왜 이렇죠? 왜 이렇게 하찮고 귀여우신 거죠? 이거 그립톡으로 판매하신다면은 제가 이거 구매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 이모티콘인가요? 이거 꽤나 매력 있는데. 아무튼 요분 푸사 너무 귀엽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귀여운 거 밑에 또 귀여운 거, 요 강아지. 저는 진짜 이 시골 똥강아지들이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런 똥강아지들을 보면은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있던 게 깔아앉아 버립니다. 또 그리고 그게 또 고양이를 키우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보세요. 제가 지난 댓글 때도 뭐 사람들 동물 푸사 많아서 좋다 했는데, 고양이 이제 침 흘리고 자는 거, 한 바가지 흘린 거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살아갈 이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네, 요렇게 이제 박박님 바로 하입해버리기, 제가 하입 먹고 크고 있다는 거 좀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내가 뭘 원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 요런 분들, 아따 귀엽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좀 착하신 분들이 요번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특히 요번 네이트판 영상은 제가 전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하는 것 같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마치면서요, 자, 앞으로도 이제 괴담만 주구장창 그냥 냅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진짜 재밌게 소통하고, 뭐 때로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올라오는 콘텐츠로도 좀 한 번씩 환기를 시키고, 요즘에 또 드는 생각이, 그 연애공포서를 받아보면 또 어떨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한 분이 연애공포서를 보내주셨고, 어떤 분은 이제 인스타 DM으로 내가 남자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혹시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한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연애 이야기,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좀 심각한 그런 무서운 연애 공포썰, 이런 것도 좀 제가 받아서 한 번씩 주기적으로 좀 장기 컨텐츠로 이끌어 나가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걸쳐놓은 컨텐츠들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시청자 사연도 시간이 지체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나중에 제가 성공하면은 이제 뭐 편집자도 구해가지고 더 영상을 빨리빨리 많이 업로드하고 더 재밌는 거, 또 색다른 컨텐츠 이런 것도 많이 업로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성장을 또 빨리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오늘 잡담을 너무 많이 하지? 오늘 공포 저 괴담보다 잡담을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 자, 여기 나폴리탄 괴담 여기서까지도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말을 줄이면서, 또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또 G드래곤 인사로 이렇게 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하시길, 살면서 또 복만 들어오시길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